깊은 밤, 당신의 영혼을 비추는 푸른 문장의 빛, 푸른밤 도서관을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서가의 눅눅한 공기를 헤치고 우리가 오늘 함께 펼쳐볼 기록은 동아시아 근대 문학의 거대한 분기점이자 인간의 나약함과 비겁함을 가장 날카로운 메스로 도려낸 루신의 걸작 아큐정전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한 남자의 타락사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신승리법이라는 기괴한 마법에 걸려 현실의 치욕을 가짜 영광으로 뒤바꾸며 스스로 파멸을 향해 걸어 들어가는 우리 모두의 추상입니다. 루시는 20세기 초 중국의 혼란스러운 시대를 배경으로 이름도 성도 고향도 없는 남자 아큐를 창조했습니다. 그는 매를 맞으면서도 아들이 아비를 때리는 법이지라며 웃고 가진 것을 다 뺏기고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자비로운 사람이다 라고 자위합니다. 루시는 이 아큐라는 인물을 통해 당시 병든 사회를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편리한 자기 합리화 뒤에 숨어 현실을 외면하는 현대인들에게 서늘한 경종을 울립니다. 과연 아큐는 그저 어리석은 바보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조금씩은 품고 있는 상처 입은 자아의 극단적인 생존 방식이었을까요? 이제 흙먼지가 날리는 의장의 거친 골목길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20세기 초 중국 저장성의 어느 한적하고도 폐쇄적인 마을 웨이장. 이곳의 아침은 늘 뿌연 흙먼지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계급과 성실을 훈장처럼 달고 살았지만 그 거대한 체제의 틈바구니에서 이름 없는 괭자로 존재하는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아큐라고 불렀습니다. 그에게는 조상이 누구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물어볼 권리조차 없었습니다. 아큐가 매일 밤 거친 숨을 몰아쉬며 몸을 뉘이는 곳은 마을 변두리의 낡은 사당인 토신묘 한 구석이었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고 쥐들이 찝찝거리는 그 차가운 바다, 그리고 그가 사계절 내내 걸치는 누더기 같은 옷까지는 그가 처한 비참한 현실을 여과 없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큐는 그 비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느끼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큐는 마을의 권력자인 조 어름이 아들을 얻었다는 소식을 듣고 술김에 큰 소리를 쳤습니다. 나도 조 씨요. 조 어른과는 한 학년이나 되는 먼 친척이지. 이 한마디는 외의장의 질서를 뒤흔드는 대역죄와 같았습니다. 조 어른은 즉시 사람을 보내 아큐를 끌고 왔고 그의 뺨을 무참히 갈겼습니다. 내 놈 성이 조 씨라고? 감히 어디다 대고 조 씨 성을 붙여. 거친 손바닥이 아큐의 얼굴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큐는 차가운 흙바닥에 나덩그러졌습니다. 조 어른은 아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하며 그의 성씨를 가질 권리마저 박탈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큐는 성도 없는 인간, 즉 존재의 근원부터 알살된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큐의 진짜 비극은 그 폭력의 순간이 아니라 그 직후에 일어나는 기묘한 심리작용에 있었습니다. 아큐는 뺨을 얻어맞고 쫓겨나면서도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이 참 말세야. 자주벌 되는 놈이 아비를 때리다니. 그의 머릿속에서 조어레는 무리한 자식이 되었고 매를 맞은 자신은 관대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루신이 명명한 전설적인 생존기제 정신승리법의 시작이었습니다.
아큐에게 현실의 고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자로 남을 수 있는가만이 유일한 관심사였습니다. 만약 그가 자기 자신을 향해 스스로 뺨을 때린다면 그는 때린 자와 맞은 자를 분리하여 때린 자인 자신의 우월함을 만끽했습니다. 토신묘 마당에 흩날리는 낙엽과 깨진 기와 조각들은 그가 겪은 수많은 패배의 흔적이었지만 아큐의 왜곡된 시선 속에서 그것들은 모두 화려한 승전보로 변했습니다. 그는 술기운을 빌려 전설 속의 영웅처럼 거드름을 피우며 마을 사람들을 비웃곤 했습니다. 웨이장의 낡은 정자 아래서 벌어지는 사소한 도박판과 그곳에서 오가는 거친 욕설들 속에서 아큐는 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변발은 늘 힘있는 자들에게 잡혀 흔들렸고 그가 내뱉는 허세는 먼지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아큐의 정신승리가 쌓여갈수록 외장의 흙먼지는 더욱 짙게 그의 눈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패배할수록 강해진다고 믿었으나 사실은 패배할수록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에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장에서 우리는 루신이 창조한 가장 비극적인 개념인 정신승리법과 마주합니다. 여러분은 아큐가 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대신 왜곡하는 길을 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시 루신이 목격한 중국의 현실은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견딜 수 없는 거대한 모순의 덩어리였습니다. 열강의 침략과 부패한 봉건주의 속에서 민중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실을 잊는 것이었죠. 하지만 루시는 아큐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인 필체로 그의 비겁함을 폭로하죠. 정신승리는 패배를 승리로 착각하게 함으로써 부조리한 현실을 바꿀 의지조차 거세해버립니다. 뺨을 맞았을 때 저놈은 내 아들이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아큐는 다시 뺨을 맞지 않기 위해 싸울 이유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아큐의 이름이 큐라는 알파벳으로 표기된 것은 그가 당시 중국 민중 전체를 상징하는 보편적인 기호였음을 의미합니다. 둥근 머리 뒤에 견발이 달린 큐의 형상은 당시 중국인들의 외형을 풍자하는 동시에 결코 다치지 않는 굴레 속에 갇힌 민족의 자화상이었습니다. 아큐가 성실을 뺏기고 토신묘에 숨어드는 과정은 단순히 가난한 자의 몰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추려야만 했던 시대의 잔인한 초상입니다. 이제 이 장에서는 이 억눌린 분노가 어떻게 자신보다 더 약한 존재를 향해 폭발하는지 아큐의 비겁한 이면을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웨이쟁이 스탬터는 늘 강자가 약자를 먹어치우는 야만의 질서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조어른에게 뺨을 맞고 성씨마저 빼앗긴 아큐는 가슴 속에 응어리진 울분을 풀 대상을 찾아 골목을 어슬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결코 자신보다 힘이 센 자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비겁했습니다. 아큐의 시선이 멈춘 곳은 길가에서 조용히 걸어가던 정수 사찰의 어린 비구니였습니다.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비구니의 가까운 머리를 만지며 성희롱을 일삼았습니다. 대머리 비구니 어딜 가나? 또 누굴 만나러 가는 거야? 비구니가 흘린 눈물과 그녀가 들고 있던 낡은 바구니 속의 소박한 공약물들은 아큐의 비열한 승리감을 위한 재물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천박한 웃음소리는 아큐의 가슴 속에
나도 누군가를 지배할 수 있다는 치명적인 독을 주입했습니다. 비구니의 정수리를 문지르던 그의 투박한 손에는 정의로운 분노가 아닌 가장 약한 고리를 끊어내려는 비열한 쾌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비겁한 분노는 아큐의 내면에 잠재된 일그러진 욕망을 자극했습니다. 그는 조 어른의 저택에서 일을 돕던 중 부엌에서 마주친 한이 오마에게 다가가 나랑 같이 자자는 황당하고도 폭력적인 요구를 던집니다. 이것은 사랑이나 구애가 아니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자가 자신보다 신분이 낮다고 생각한 여성을 소유함으로써 권력자들의 세계를 모방하려 했던 처절하고도 무식한 발악이었습니다. 오마의 경악 섞인 비명과 그 소리에 놀라 달려온 하인들의 무자비한 몽둥이질은 아큐를 다시 차가운 흙바닥으로 내팽개쳤습니다. 조 어른의 저택 담벼락에 부딪혀 부서진 것은 아큐의 뼈마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억지로 쌓아 올렸던 정신 승리의 성벽이었습니다. 하인들이 휘두른 몽둥이 자국이 선명한 아큐의 등 뒤로 조 어른의 고함이 외의장의 공기를 찢고 울려 퍼졌습니다. 이 사건 이후 외의장에서 아큐의 자리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음란한 불황자로 낙인 찍었고 그에게 주어지던 사소한 품팔이 일들조차 모두 끊겼습니다. 투시미 앞의 잡초는 이제 그의 키만큼 자라났고 아큐가 핥아먹던 이 빠진 밥그릇은 텅 빈 채 먼지만 쌓여갔습니다. 배고픔은 정신 승리로도 극복할 수 없는 육체적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굶주림을 참다 못해 이웃 마을의 밭에서 물을 훔치다 개에게 쫓기고 그가 유일하게 자부심을 느꼈던 변발은 늘 도망치는 과정에서 흙탕물에 젖었습니다. 거미줄이 처진 사당구서 한 짝뿐인 낡은 집신을 바라보며 아큐는 비로소 자신이 이 마을에서 추방당한 그림자임을 직감합니다. 노을이 길게 드리워진 웨이장의 골목 끝에서 그는 텅 빈 배를 움켜쥐고 도시라는 더 거대한 미궁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것은 탈출이 아니라 더 거대한 파멸의 소용돌이로 걸어 들어가는 이름 없는 벌레의 비틀거림이었습니다. 이 장에서 루신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큐의 모습은 인간 본성의 가장 어두운 단면인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기의 전형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전이라고 부르죠. 아큐는 조 어른이라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는 비굴하게 무릎을 꿇으면서도 자신보다 사회적 약자인 비군이나 하녀 오마에게는 잔인한 가해자가 됩니다. 여기서 루신이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단순히 아큐게인의 인성이 아닙니다. 약자가 약자를 억압함으로써 자신의 비참함을 잊으려는 당시 중국 사회의 뿌리 깊은 노예 근성과 가부장적 폭력성을 꼬집은 것입니다. 비구니를 희롱하며 얻은 아큐의 웃음은 일장에서의 정신승리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일장이 자기만족적 환상이었다면 이장은 타인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입히는 적극적 악행으로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회는 아큐의 폭력성보다 그의 예의 없음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조 어른으로 대변되는 기득권층은 아큐가 비구니를 괴롭힐 때는 방관하거나 함께 웃었지만 자신들의 울타리한 한여오마에 건드렸을 때는 즉시 도덕이라는 이름의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결국 아큐는 웨이장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물리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완전히 고립됩니다. 텅 빈 밥그릇과 낡은 지푸라기는 그가 선택한 비겁한 생존 방식의 결과물입니다.
그는 이제 더 넓은 세상, 즉 성 안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자신의 비겁함을 성찰하지 못한 채 이동하는 아큐에게 도시는 구원의 장소가 아닌 또 다른 기회주의의 사냥터가 될 뿐입니다. 3장에서 우리는 그가 도시에서 어떤 방식으로 불을 쌓아 돌아오는지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성공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대한 거짓의 시작일까요? 웨이장을 떠났던 아큐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은 예전의 그 비참한 몰골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허리춤에는 은전이 든 주머니가 묵직하게 매달려 있었고 손에는 번듯한 새 옷가지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아큐는 마을의 주막에 앉아 거드름을 피우며 성 안에서의 화려한 생활을 자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돈과 물건 앞에 삽시간에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를 멸시하던 조 어른조차 아큐가 가져온 비단 옷과 값비싼 물건들에 눈독을 들이며 그를 정중하게 대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외의장의 낡은 주막 탁자 위로 펼쳐진 화려한 비단 두루마기와 은색 식기들은 아큐가 누리는 짧고 기만적인 전성기를 상징합니다. 주막이 기름때 묻은 탁자 위에 놓인 아큐의 은전들은 햇빛을 받아 번뜩였고 그 빛은 마을 사람들의 눈에 서린 탐욕을 더욱 노골적으로 비추었습니다. 어제까지 그를 벌레 보듯 하던 자들이 이제는 그의 곁잔에 술을 채우며 아큐 형님이라는 낯설고도 역겨운 호칭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추악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큐가 가져온 물건들은 그가 성 안에서 정직하게 번 것이 아니라 도둑들의 맘을 봐주며 얻어낸 약탈물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혁명의 물결이 일렁이던 성 안의 혼란을 틈타 타인의 불행을 훔쳐온 것이었습니다. 아큐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준 물건들은 사실 누군가의 절규가 담긴 파편들이었습니다. 의장 사람들은 그 물건들의 출처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눈앞의 이익과 아큐가 풍기는 돈의 냄새에만 굴복할 뿐이었습니다. 아큐는 이 가짜 전경을 즐기며 자신이 정말로 대단한 인물이 됐냐 착각에 빠졌습니다. 그는 심지어 자신이 도둑질에 가담한 것을 성 안의 높은 분들과 어울린 대범한 일로 포장하며 다시 한번 정신 승리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토심료 입구에는 이제 아큐가 가져온 약탈물들이 쌓여갔고 곰팡내 나던 사단은 기묘하게 화려한 작물 보관소로 변모해 갔습니다. 이 시기 아큐의 방이었던 토심료에는 한때 사람들이 가져다 바친 재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 풍류는 모래성 위에 쌓인 것이었습니다. 조 어른을 비롯한 지주들은 아큐가 가져온 물건들을 헐값에 사들이기 위해 아첨을 떨었고 아큐는 그들이 자신을 우러러본다고 믿으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외의장의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폭죽 소리는 아큐의 허영심을 자극했지만 그 불꽃이 꺼진 뒤의 어둠은 이전보다 더 짙었습니다. 아큐가 가져온 비단 옷의 실밥이 하나둘 풀려나가듯 그의 기만적인 영광도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큐가 더 이상 내놓을 물건이 없다는 것을 눈치채자마자 다시 차가운 시선으로 돌아섰습니다. 진정한 혁명이 무엇인지, 진정한 부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던 아큐에게 이성 밖의 전리품은 그를 죽음으로 인도하는 화려한 수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막의 탁자 위에 남은 끈적한 술자국과 흩어진 음식 찌꺼기들은 아큐의 이 가짜 전성기가 얼마나 허망하게 저물어 갈지를 예견하는 듯했습니다. 3장에서 우리는 인간의 욕망이
물질이라는 이름 앞에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목격합니다. 아큐의 기한은 단순한 금이 환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 전도의 현장입니다. 어제의 불황자가 오늘은 기빈이 되는 유일한 근거는 그가 가진 돈과 물건이죠. 루시는 이를 통해 당시 중국 사회의 속물 근성을 날카롭게 해부합니다. 마을의 정신적 지주여야 할 조 어른조차 도둑질한 작물인 줄 알면서도 비단 옷에 눈이 멀어 아큐에게 아첨하는 모습은 그 사회의 도덕적 근간이 이미 썩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아큐의 심리입니다. 그는 도둑질의 망을 본 비겁한 행위를 도시의 대단한 일로 승화시킵니다. 이것은 1장에서 보여준 정신 승리법이 이제 범죄의 미화로까지 확장되었음을 뜻합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성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불행을 약탈한 결과물로 존경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이것은 노신이 가장 혐오했던 노예적 기회주의의 전형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큐를 대하는 방식은 현대의 물질 만능주의와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큐라는 인간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들고 있는 비단 꾸러미만을 봅니다. 꾸러미가 비워지면 존경도 사라집니다. 아큐는 이 일시적인 갑질에 취해 자신이 안전하다고 믿지만 사실 그는 거대한 폭풍전야의 촛불 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이제 사장에서 이 가짜 영광은 혁명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아큐는 그 파도를 타고 도약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파도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질까요? 1911년 중국 대륙의 낡은 지붕 위로 천둥 같은 소식이 내려앉았습니다. 황제가 쫓겨나고 세상이 뒤집힌다는 이름하여 혁명의 불길이 웨이장의 담벼락까지 넘실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의 권력자들은 공포에 질려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조 어른은 가문의 보물들을 땅속 깊이 묻느라 밤을 지새웠고 가짜 얌놈이라 불리던 전 재무관의 아들은 재빨리 자신의 긴 면발을 모자 속에 구겨 넣었습니다. 외의장의 골목마다 흔들리는 누런 낙엽들은 마치 조만간 닥쳐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 불안하게 춤을 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오직 한 사람, 아큐만은 기이한 흥분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는 혁명이 무엇인지, 공화국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혁명이란 그저 조 어른의 집을 털어 보물을 차지하고 나를 괴롭히던 놈들을 내 발 아래에 꼴리는 것이라는 단순하고도 잔인한 복수극에 불과했습니다. 아큐는 스스로를 혁명당이라 선포하며 토신묘 한복판에서 광기 어린 연극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머리에 흰 수건을 둘러 제 나름의 표식을 만들고 낡은 지팡이를 칼처럼 휘두르며 허공을 베었습니다. 반역이다, 반역이다. 그가 지르는 비명 같은 함성은 외의장의 정적을 찢어놓았습니다. 그는 조 어른의 저택에 쳐들어가 화려한 아마포 침구와 비단 옷들을 약탈하고 평소 자신을 멸시하던 하인들을 채찍으로 다스리는 달콤한 상상에 빠졌습니다. 토신묘 마당에 타오르는 작은 모닥불 그림자는 마치 아큐가 그토록 갈망하던 피의 환상처럼 붉게 일렁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상의 주인이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지나가는 개조차 혁명의 이름으로 단죄하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혁명군은 아큐 같은 존재를 동지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혁명군이 웨이장에 들이닥쳤을 때
풍경은 아큐의 기대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청룡군은 아큐와 손을 잡는 대신 마을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조어른과 은밀히 줄을 댔습니다. 아큐가 그토록 혐오하며 혁명당이 되면 제일 먼저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했던 가짜 양놈은 어느새 혁명의 완장을 차고 마을의 실권자로 등극해 있었습니다. 아큐가 기대했던 봄을 나누기는 고사하고 그는 혁명군 본부 근처에 얼씬거렸다는 이유만으로 운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조 어른의 저택 담벼락은 여전히 높았고 아큐가 쥐어본 적 없는 은잔들은 이제 혁명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권력자들의 금고 속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광장에 세워진 날카로운 창 끝과 차갑게 식어버린 아큐의 빈 밥그릇은 혁명이 누구를 위한 잔치였는지를 잔인하게 증언하고 있었습니다. 아큐가 가졌던 피해 환상은 이제 그의 목을 겨누는 현실의 올가미가 되어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사장에서 루시는 신의 혁명이라는 역사적 대사건이 민중에게 어떻게 왜곡되어 수용되었는지를 뼈아프게 묘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큐의 수평적 폭력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아큐가 꿈꾼 혁명은 신분제도라는 시스템의 파괴가 아니라 그저 내가 억압자의 위치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지배했겠다는 또 다른 폭력의 연장이었을 뿐이죠. 루시는 이를 통해 민중의 의식이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혁명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고발합니다. 특히 가짜 양놈이 혁명의 주역으로 변신하는 대목은 루신의 냉소적인 시각이 극에 달하는 지점입니다. 구체제의 기득권층이 운만 받고 있고 혁명가가 되어 다시 민중을 억압하는 현실. 이것이 루신이 목격한 신의 혁명의 한계였습니다. 아큐는 자신이 혁명단의 동지라고 믿었지만 실상은 혁명의 성과를 가로채려는 자들에게 가장 이용하기 좋은 희생연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혁명이 가져올 자유가 아니라 혁명이 허락할 약탈에만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아큐가 머리에 두른 흰 수건은 시대의 변화를 상징하는 깃발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를 가리는 눈가리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스템의 톱니바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장의 뜻에서 아큐는 조 어른의 집이 털렸다는 소식을 듣고 쾌감을 느끼지만 그 범죄의 화살이 어디로 향할지 전혀 예상하지 못하죠. 무지한 대중이 거대한 담론에 휩쓸렸을 때 벌어지는 이 비극적인 총극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이제 마지막 5장 아큐의 인생이라는 미완의 원이 어떻게 닫히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마침내 아큐는 체포되었습니다. 제목은 혁명을 빙자한 약탈이었지만 사실 그는 아무것도 훔치지 못했습니다. 진짜 약탈자들은 이미 권력과 손을 잡고 안락한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아큐는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질 가장 저렴하고 편리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지하 감옥의 습한 공기와 손목을 파고드는 쇠사슬의 감촉은 그가 평생 정신승리로 외면해왔던 현실이 얼마나 단단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신문을 받는 자리에서 관리는 아큐에게 공술서에 서명을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글자를 한자도 모르는 아큐에게 붓은 낯선 흉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결국 관리는 종이 위에 동그라미를 그리라고 지시했습니다. 아큐는 떨리는 손으로 붓을 잡았습니다. 그는 이 순간조차 정신승리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문턱 앞에서도 그는 실존적인 공포에 집중하는 대신 종이 위에 그려질 동그라미의 모양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원을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그려서 저들을 놀라게 해주리라. 그러나 붓은 그의 마음처럼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잉크는 번졌고 선은 비틀어졌으며 결국 원의 끝은 맞닿지 못한 채 얇고준 틈을 남겼습니다. 아큐는 자신의 죽음보다 이 미완의 원을 더 부끄러워하며 후회했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그려온 삶의 궤적처럼 그 동그라미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허망한 곡선으로 종이 위에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아큐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인장이자 그의 비루한 생애에 대한 가장 정직한 요약이었습니다. 아큐는 이제 처형장으로 향하는 수레에 실렸습니다. 웨이장의 먼지 나는 길 위로 수많은 마을 사람이 구름처럼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아큐가 진정으로 유죄인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아큐는 그저 지루하고 단조로운 일상에 던져진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수레가 덜컹거릴 때마다 아큐의 몸은 힘없이 흔들렸고 구경꾼들은 그가 혁명가답게 허탕한 노래라도 부르지 않는다며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아큐의 눈에 비친 군중들의 시선은 마치 굶주린 늑대의 눈빛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침뱉기와 냉소는 아큐가 평생 겪어온 모든 모욕의 최종적인 완결판이었습니다. 처형장 바닥에 흩뿌려진 마른 지푸라기들과 차갑게 식어가는 오후의 공기는 이제 한 인간의 소멸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한번 울려 퍼졌고 아큐의 고단하고도 기괴했던 생애는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비극의 정점은 그가 숨을 거둔 뒤에 찾아왔습니다. 구경꾼들은 총살은 목을 베는 것보다 보는 재미가 없다며 투덜대며 흩어졌고 조어르는 아큐의 죽음으로 자신의 약탈죄가 영원히 묻히게 된 것을 기뻐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큐가 사라진 토신묘 구석에는 그가 마지막까지 움켜쥐려 했던 낡은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겨져 바람에 뒹굴었습니다. 외의장의 흙먼지는 여전히 바람에 날리며 아큐의 피자국을 덮어버렸고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평온한 위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큐라는 이름의 그림자는 지워졌지만 제2, 제3의 아큐들이 여전히 정신승리의 굴레 속에서 늑대 같은 눈을 한 구경꾼이 되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한 개인의 소멸이 아니라 깨어나지 못한 민족의 슬픈 자화상을 향한 루신의 절규였습니다. 여러분, 아큐가 죽기 직전까지 동그라미를 예쁘게 그리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장면을 보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것은 단순히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이 아닙니다. 루시는 이를 통해 형식주의에 매몰된 정신승리가 인간의 영혼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찰나에도 그는 실존적인 성찰 대신 남에게 보일 모양새에 집착하죠. 이것이 바로 아큐주의의 무서운 결말입니다. 더 나아가 루시는 아큐의 처형을 즐기는 군중들의 모습에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루신이 의학을 그만두고 문학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환등기 사건이 이 장면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무료함을 달랠 콘텐츠로 소비하는 무감각한 대중이야말로 루신이 치유하고자 했던 진짜 사회의 환자들이었습니다. 아큐는 희생양이었지만
그를 구경하며 야유를 보낸 군중들은 그 희생을 완성시킨 공범자들이었습니다. 아큐의 미완의 원은 다치지 않은 질문과 같습니다. 정신 승리라는 마약은 달콤하지만 그 끝은 항상 처참한 현실의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나기 마련입니다. 루시는 아큐를 죽임으로써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안녕한가? 당신들의 마음속에는 아큐가 살고 있지 않은가? 100년 전 웨이전의 흙먼지는 사라졌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편리한 합리화와 타인의 불행을 향한 냉소 뒤에 숨어 아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큐의 미완의 원을 완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 거짓된 승리에서 걸어나와 차가운 현실을 직시하는 용기를 갖는 것뿐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온하십시오.